여덟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하나에 2024 104788 해갖고 여기 보면 토지 일부 지분 건물 전체 매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보면 여기 보면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3천만 원이 있는 걸로 재봐놨는데 이거는 반드시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일부 지분 매각했는데 나머지는 그 도로나 공원이라는 거를 그 공유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는 거고 한 필지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는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이 4억 3,500짜리가 1억 4,900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 일부만 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보면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듭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임차인이 보면 한 사람이 3천만 원에서 있고 하나는 5천만 원에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상가 임대차로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주택 임대차로 돼 있는데 하나는 있는 걸로 돼 있고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3천만 원 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권리 분석을 했습니다. 메인 물건을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건물이 1층은 창고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필지가 전부 다 6필지인가 되는데 6필지 중에서 보면 도로, 공원, 잡종지, 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분으로 공유로 같이 쓰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유하는 것은 가전리 257-43에 있는 요 땅만 내가 전용으로 쓰는 거고 여기에 있는 지상 건축물은 내가 전용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유물로 해서 지분으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이 건축물 관리장을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1층을 전부 다 뭘로 했죠? 창고로 만들어 놓고 2층을 뭘로 해서 단독주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보면 빨간 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도로나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공유 지분으로 한 거고 우리가 전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낙찰을 이것만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를 낙찰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여기가 얼마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이렇게 단지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요 맨 끝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낙찰 받는 겁니다. 집이 여기 1층은 뭘로 쓰는지 몰라도 건축물 관리장이 이것은 창고로 돼 있고 여기 2층이 주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 안에 있는 거고 여기 1층은 창고, 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안인데 보면 서울서부터 세종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여기 지금 안성까지만 여기 생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마지막에 생긴다 그러면은 이 맞아. 우리 이 근처로 이쪽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1, 2년 더 있어가지고 세종까지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교통도 상당히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권리 분석에 제일 먼저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가 있죠? 기준 권리가 있죠. 기준 권리가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이 뭐가 있죠? 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가 있고 뭐가 있고 보면 가등기가 있는데 뭐가 있죠? 8분의 1 지분이 있죠. 그다음에 8분의 7 지분이 있고 이렇게 가등기 8분의 1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저당은 토지의 근저당 설정이 여기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물만 가등기가 있는 겁니다. 8분의 1이. 여기 보시면 단독 소유주가 있고 여기 보면 소유권 청구 이전 가등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가등기권자를 넘겼습니다. 보면. 그리고 근저당 설정권이 언제 있죠? 2016년 2월 1일에 있죠. 근데 여기는 가등기가 언제 있죠? 6월 2일.
2월 2일이죠. 그리고 여기는 언제죠? 2월 1일이죠. 그러니까 하루 앞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분권자 8분의 1이 2016년도 얼마? 아니, 여기 받은 게 2010년 2월 2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매매 예약이 2월 1일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넘겨, 매매 예약을 했던 걸 8분의 1을 넘긴 게 이것이 언제죠? 10월 28일인데 원래 이번 넘어옮겼다는 게 여기 청구는 이전 가등기가 있으니까 원래 이 날짜를 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고 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2016년 2월 1일이고 보면 우리가 아까 매매 예약은 2월 1일로 되어 있고 등기 허락은 2월 2일 날로 뭐 그렇습니까? 가등기를 매매 예약을 해놓고 가등기를 해놓고 자율등 이걸 매매 예약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등기가 그 담보 가등기가 있고 매매 예약 가등기가 있는데 이건 매매하는 걸로 가등기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등기 했던 거를 1분의 1을 이때 넘겨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등기 날짜는 이 날짜로 잡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2016년도죠. 여기 보면 근저당 설정권이 날짜 2월 1일, 2월 1일 똑같아요. 아니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보면 2016년 2월 1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가등기도 2016년 매매 예약과 2월 1일. 매매하기 2월 1일, 2월 1일이잖아요. 보면은 예? 같은 날짜죠. 보면 그러면 전입 날짜는 보면 그 이튿날 일이 되는데 이거는 접수본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접수번호. 근데 8분의 1이기 때문에 아니 8분의 7은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 8분의 1을 받은 길을 넘기는 거예요. 8분의 7은 후순위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보면 지금 같은 날짜에 되어 있으면은 그게 순위를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면 8분의 1을 우리가 안는다 그래도 내가 보기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위 지금 보면 된다. 예? 순위를 보면 순위 순위를 봐야 되는 거죠. 순위를. 보면 된다. 근데 여기 보면 그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보면 여기 보면 2015년도 하고 기준권리보다 앞서죠. 앞선 게 있는데 여기를 보게끔 좀 뭐라면 근저당 실정일은 감정평가사 갔을 때는 신청일을 2015년 7일로 했는데 천안 세무소에서 임대차 확인한 걸로 보면은 2019년도라는 얘기예요. 보면은 제가 보기엔 자기는 2015년도로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진 건 19년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한 걸로 보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세무서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해갖고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세 신청하면 예, 하게끔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천만 원을 물어줄 수 있는지 안 물어줄 수 있는지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권리 분석에서 물어주는 걸로 보고 일단은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죠? 건물의 8분의 7을 사는 거고 8분의 1은 우리가 안 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 8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낙찰을 받자마자 뭐부터 해요? 가등기부터 해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낙찰을 받으면 8분의 7이니까 뭘 할 수가 있죠? 전세를 놓을 수가 있죠. 전세를 놓고 난 다음에 8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은 전세권이 다 팔아서 나눈 것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그 낙찰 받는 사람이 물어줘야 되죠. 배당 요구를 해도 물어주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에 낙찰을 받으면 1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놓으면 무조건 다 물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얼마든지 8분의 1은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8분의 1이 저쪽 아니 건물만. 건물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물만 8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는 다시 말하면 땅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8분의 1의 건물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묻혀도 돼요. 큰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데 땅 주인으로서 내 땅을 사용하고 있는 지분을 네가 내놔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끔 되면 그것도 협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이런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라 이런 얘기죠. 아무 문제가 없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위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들어갑니까? 주택으로 들어가죠.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그 창고 창구가 있어도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더 넓으면 아니, 넓어도, 옛날 더 넓으면 더 넓은 쪽에 그거 아니. 무조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럴 때 교수님 여기 접수번호 있다 아닙니까? 접수번호가 이 가등기 현상은 1036오고 건전한 설정은 10031이니까 이거 말수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빠르면 말쏘죠. 예, 우리 빠르면 모르겠어요. 내 얘기는, 예, 이런 거 상관없이 아니, 따라서 내는 제가 보면, 그것이, 그런 거 정도는 무시하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보면 법정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시하고도 내가 낙찰을 받자고 그러듯이 8분의 1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든지 늦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무시하고 낙찰을 받도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다는 뜻이니까.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기 어렵게 만들어준 걸 우리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된 거를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낙찰을 받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 특수경매의 기본이니까. 자, 이번에는 서부지연이 2024-55845 아파트 2분의 1 지분대기 이천동이거든요. 서부 이천동. 상당히 좋은 그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 경매로 나와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뭐야? 12억짜리가 6억 4천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봤더니 2분의 1인데 여기 보시면 이 아파트 여기 보면 발코니 이 발코니 두 개를 그 위반 건축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면 이게 발코니를 크게끔 만들어졌어도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대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틀린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위반 건축물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서부 이천동에 상당히 좋은 곳인데 이게 남향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는 곳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기준 권리가 있고 여기 보면 4천 얼마가 있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고 지분의 가압류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강제경매 집으로죠. 누군지 몰라도 엄청나게 가압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비싼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취해야 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워낙에 빚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낙찰을 받고 방법은 그거예요. 낙찰을 받고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팔아달라고 얘기하면 금방 팔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아파트 지금 대출을 안 해주게끔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가려고 하던 것이 주춤했지만은 우리는 반가격으로 낙찰을 받아갖고 감정 가격이 지금 거래해야 되는 가격에 90%만 한다고 해서 금방 팔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은 무조건 가서 2분의 1 지분권자하고 만나서 같이 공인중개사 매도해서 팔고 나오자 할 거면 가장 간단하게 끝나면서 이거 내가 보면 한 4, 5억 이상을 금방 걸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아주 최고 좋은 아파트 최고 위치가 좋은 겁니다. 공의적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생각이 들어요. 보게끔 되면. 워낙에 좋고 비싼 아파트다 보니까. 서산 2023 하경 60207입니다. 사회 행위 취소로 해서 6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2억 1천만에다가 1,400까지 되는 게 한 번밖에 유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청구 금액이 얼마죠? 여기 보면
2,700 2,700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낙찰 금액이 얼마죠? 1억 4천. 한 400이지. 1,400이잖아요. 1,400. 후정가가 아니,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행이 취소를 하기 때문에 현재 주인이 다시 살 텐데, 이건 최저가로 그냥 사가지고, 감정가로 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2,700에 있는 짐을 떠나버리고,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적으로 매수 들어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낙찰받은 거를 다시 사야 되는데, 우리는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서 낙찰만 받으면은, 감정가에 죽어서 네가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그것을 그렇게 투자하는 거다. 이거는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으면 잔금 내기 전에도 먼저 가서 만나볼 수도 있어요. 먼저 가서 만나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에게 입찰 보증금 얼마 하고 뭐 준다면 내가 잔금 안 내겠다. 그리고 잔금 안 내고 유찰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경매가 유찰된 걸 진행이 될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걸 가르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소액으로 우리가 몇백만 원 가지고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서산에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는지, 그 다음에 주인으로 노릇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지 이런 거는 조금 조사를 해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권리분석상으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권리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 되면 뭐가 있죠? 보면 가처분 있죠. 가처분 여기 뭐로 나와 있죠? 인수로 나와 있죠. 근데 가처분을 해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가처분은 이미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류상으로는 인수로 돼 있지만 우리가 낙찰을 받고 등기하게끔 되면 이 가처분하고는 우리가 아무 관계, 이 가처분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미 사용한 가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주시 2023 1096 제주도에 4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는데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취하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들이 다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 4분의 1 지분이 1억 1,100만 원이라 그러면 감정 가격으로 약 4억 정도가 가는 것인데 여기 식구들이 다 거주하고 있으면서 500만 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경매를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장 누구가 있고 좌 누가 있죠. 그럼 여기 보면 좌 누구가 이게 누구죠? 일본국 동경도로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취하를 시키지 않고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등기가 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등기를 바꾸기 위해서 500만 원을 이렇게 경매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그 공적 우선 매수를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경매를 진행시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적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500만 원에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지분권자가 일본이다.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갖고 너 그 지분 있는 건 나한테는 넘겨라니까 안 넘길 수 있잖아. 그러면 돈 만들어 가지고 강제경매 집어넣고 경매가 진행되면 뭐 공정 우선매수 집어넣고 그 사람은 뭐 보면 500만 원 배당으로 가져가게끔 되고
제가 보면 그런 것이 아니겠는데 싶은 생각도 드는 건데, 하여튼 간에, 뭐, 공장 우선 매수가 들어와도 좋고, 취하가 돼도 상관이 없고, 그런 생각에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우선 매수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생각은 사실 했었습니다. 지분권자가 집어였네. 예, 예. 지분권자가 집어넣은 겁니다. 지분권자도 자모시고. 예, 예. 같은 지분권자가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뭐, 형제인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2024-2842 수동 인천 텐지역 옆에 대지가 656평이고 건물이 367평짜리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는데 반가격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공장을 투자할 때는 항상 토지를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장은 땅에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반시설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최저 가격이 13억 8천인데 토지의 감정 가격이 지금 얼마에? 19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빼놓고 토지만의 감정 가격보다도 훨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 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절대 질러서 들어가진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지르지 마시고 적당한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보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대출을 받은 것을 월세를 주면서 월세 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아가면서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는 여기가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28억인데 토지의 감정 가격이 얼마죠 지금? 19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14억이나 15억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그냥 주는 걸로 하고 20억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매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내놓고 이런 20억 정도를 내가 다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공장은 법인으로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이런 공장을 갖다 월세를 주면서 그 월세로 나오는 걸 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나머지 금액만 몇 억만 내가 더 투자해갖고 내가 매달 내 주문에서 월세가 나가지 않고도 2, 3년을 버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그런 정도 돈을 가졌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계약력이 없습니다. 보면 물건은 보면은 공장이 1층짜리가 있고 2층이 있고 토지가 보면 공장용지가 있고 하나는 임야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이것이 공장용지고 여기 임야로 되어 있는 이 노란 색깔은 현재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임야를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도로도 지분으로 해서 내가 갖는 거고 공장에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면 이 공장은 여기 보면 얼마로 돼 있죠? 보면 공장 용지가 여기 보면 면적이 얼마죠? 583. 580평이고 여기는 토지 여기 보면 지분으로 되어 있죠. 이면은 689줌에 240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도로 지분인 겁니다. 제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이 주변도 전부 다 그 공장지대고 더더군다나 인터체인지하고도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이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공장이들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공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주변에 있을 때는 월세를 넣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인터체인지하고도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바로 인터체인지로 쓰고 공장으로서도 남양주고 위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주고 대출을 받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은 기준 권리가 있죠. 여기에 보면 기준 권리에 보면 기준 권리에서 앞서 있는 것은 소유권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그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그 보면은 근저당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남으서 24억이 있죠.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소멸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도 그 후에 가압류가 있는 것이 전부 다 기준권류 이후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 전입자도 1,000만 원 보증금이 있는 걸로 해서 이것도 말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분석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오래간만에 제가 농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한 두 개 골랐습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게끔 되면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 되지 농지연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농 경록은 5년 이상일 것인데 5년이 한꺼번이 아니라 2년 했다가 또 쉬었다가 1년 했다가 또 쉬었다가 2년 해서 총 영농 경력이 5년 이상만 되면 농지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농지는 현재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됩니다. 제외 농지 있습니다. 제외 농지.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연금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소유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쓰여져 있는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즉 개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거는 개발 계획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세져 있는 것은 농지연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은 농지연금 대상이 안 되는데 조건은 2년 이상, 다시 말하면 농지를 5년 동안 경영을 했더라도 내가 연금을 신청하는 거를 2018년 이후에 경매나 공매로 샀다고 했을 때는 2년을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만이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전에 산 건 괜찮은데 2018년 이후에 내가 농지를 사갖고 연금을 신청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연금 신청하는 농지에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어야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연금이 안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답이 있는데 답이 다른 답이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면 그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 보고 당신 언제 모내기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할 거다 하면 그 전에 얼른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추수 언제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다. 그 후에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들어가고 이런 경우에 있는데 이렇게 농기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는 연금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없어도 되지만은 농기계 출입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지 연금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연금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의 90%를 내가 회기를 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신청하는 것보다 감정평가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가 국내의 감정평가나 그걸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금을 신청한다고 할 때 감정평가를 하겠다면 그 당시에 또 감정평가를 새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감정가와 내가 연금을 신청하는 경매 감정 가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이 10%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한 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경매 감정 가격의 80% 정도까지는 내가 연금을 그 가격으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농작업을 위한 농기구가 진출이 어려운 농지 이래 돼 있다니까. 예. 그 보통 이래 농 경운기가 못 들어간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운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경. 조금 아까 말씀드린 탭이 있는데 다 이거 뒤 가운데 있는 다 논이고 논 조금만 있으면 얘기죠. 그런데 된다. 예, 안 된다. 그런 대체적으로 뭐 약간 길 같은 게 조금 있어야 되는 게. 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악 농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농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확보가 돼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제1002개 2024 381인데 저는 이거를 농지연금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개발을 해서 팔아도 되는데 제 천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걸 모르는 이게 도로변에 붙어 있다고 해갖고 무조건 건축허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매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은 연금으로 신청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전일로 1625평입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2,500원인데 최저가가 지금 28,836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공시지가의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1억 7,400인데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죠? 1억 5,400이죠. 다시 말하면 공시지가 정도로 낙찰을 받아도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이에요. 자, 메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전이죠. 전인데 이렇게 보면 2차선 도로가 있죠. 2차선 도로변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우리 보면 물건번호 1번, 2번 나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 이것만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 대내변 옆에 붙어 있는 이 밭입니다. 인구만 유동성이 있다면 창고를 져도 되고 뭐를 해도 되는 그렇게 2차선 도로를 옆에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되는 그런 거고 여기 주택을 져도 되고 도로변 옆이다 보니까 건물을 져도 되고 이럴 수 있는 땅인데 그만큼 사람의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다 보니까 재체이다 보니까 사람 유동성이 없다 보고 나중에 변화가 있다 볼 때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는 그냥 연금으로 내가 농사를 지면서 연금으로 신청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을 해관도 있고 여기 보면 그 옆에 노인정도 있고 해서 마을이 근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2차선 대내변 옆에 있는 겁니다. 용도 지역도 뭘로 돼 있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2차선 대내변 옆에 이렇게 밭이 있죠? 이게 위치로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인구의 유동성이 없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투자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리 분석을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기준권리가 있고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소유권 이전만 있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임의 경매에서 3억 1,100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압류나 가등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트먼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권리 설정만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인 겁니다. 인삼밭 같지는 않고요. 인삼밭이면 이렇게 이렇게 망을 쳐졌었는데 망 쳐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번에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면 충청남도 당진시 성문면 통정리에서 2022 타경 5305구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물건 하나를 추천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낙찰을 받든지 낙찰을 받아갖고 이거는 하나 또 떨어졌는데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괜찮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추천한 겁니다. 공시지가가 이 땅이 42,500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따르면 19,000원까지 되었으니까 공시지가의 50%예요. 그러니까 총 가격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가격으로 보게끔 되면 1억 2,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떨어진 걸로 보게끔 되면은 얼마로 떨어졌죠? 5,500만 원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지가 가격으로만 봐도 반으로 하락한 겁니다. 내가 봤더니 이 농지가 예전에 지분으로 나왔는데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같이 투자를 했더구만요. 같이 투자했다가 팔리지 않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로 나오게끔 되고 이거를 필지별로 쪼개서 한꺼번에 이게 쪼개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건 다 낙찰됐고 이거 하나만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 보시게끔 되면 먼저 번에 이게 물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먼저 번에 요거를 추천했었거든요. 17%까지 떨어졌을 때 24%에 누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면, 자, 보면 여기가 땅이 몇 평이죠? 여기 보면 450평이죠. 450평이 누가 얼마 주고 샀죠? 6,700 주고 샀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죠? 몇 평이죠? 860평이죠. 860평인데 5,500이죠. 먼저 번보다 더 가격이 하락했지만은 위치상으로 보면은 가운데가 꽤 있고 지목이 전이긴 하지만은 현황은 90%가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 이건 나무를 다 비고 그냥 우리 과수 나무를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연금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이 물건 개호입니다. 요거 보시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고 계획관리적으로 돼 있죠. 이걸 보게끔 되면 제가 먼저 추천했던 것이 요 땅을 추천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도로변에는 붙어 있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요만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고 이게 사실 이만큼은 전부 다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이게 지목이 전이긴 하지만은 거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숲이 많이 있죠. 여기 앞에 이만큼은 농사를 지게끔 돼 있고 여기는 거의 뒤쪽으로는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측량도 하고 현장에 있는 우리가 전이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현장에 있는 건 전부 다 나무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포크레인에서 나무 다 비워버리고 팥버리고 해서 전부 다 평단하게 만들어 놓고 농사를 새로 짓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연금 신청을 하게끔 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입구가 있고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당진 숙문단지 산업국가의 근처에 이렇게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이걸 투자했던 분이 꽤 오래됐던데 성문단지를 분양을 할 때 그때 여러 명들이 이렇게 공동 투자로 같이 투자했던 것 같더라고요.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기준 권리가 있죠. 근저당은 이렇게 지분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 30명이 공동 투자를 했어요. 보면 공유물 분할 경매 그런데 이제 다 하다 보다 내가 팔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유물 분할 경매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투자했는가를 봤더니 얼마에 투자했냐면 자 보십시오. 198평이죠. 지분이다 보니까 198평을 얼마 주고 샀죠? 지금 3,700 주고 샀죠. 지금 우리는 800 몇십 평을 지금 5천 얼마를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이게 보면 2014년도다 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1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투자해놓고 이게 안 팔이 되니까 반으로 팍해서 공유물 분할로 해가지고 우리는 반의 합격으로 먼저 낙찰 받은 사람의 반의 합격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연금으로 신청하자 이런데 연금으로. 선생님 그 연금 신청할 때 2년 경매를 하면 2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30kg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2년이 지나면 30kg 그것도 다 없어지는 아니, 있어야 됩니다. 2년 지나도 30kg는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남양주 2023 4203에서 가평군 북면 북동리입니다. 지목이 전이고 두 필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년 전서부터 땅 가격이 제일 안 올라가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양평 가평. 양평 가평인데 제가 이 양평 가평에 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연금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고 가격도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2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연금용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거 보게끔 되면 전부 다 얼마냐면 2억 4천이거든요. 근데 2억 4천인데 여기 보게 되면 감정가가 9억으로 됐죠. 그러니까 24%까지 떨어진 것이 얼마로 됐죠? 2억 2,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공시가로 정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산다 그러면. 아까는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가 더 쌌는데 이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면 공시지가로 낙찰을 받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가 그 가평에 분면되게끔 되면 거기 왜 그 펜션이나 이런 곳이 많은 동네예요. 보면은 김영삼 정부에서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없애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 있으신 분들이 양평, 가평이 전원주택이 좋은가 보다 하고 많이 농지를 살 수 있고 사서 집을 지어본 것이 제일 먼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양평, 가평인데 막상 전원주택 사서 지어놓고 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리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집 말고 관리비 많이 들어가는 거. 연인을 두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듯이 이 전원주택에 막상 양평, 가평에 사놓고 지어보다 보니까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에 더 이상 양평, 가평에 물 흐르고 뭐 산 보이고 하는 것에 지금 전원주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하락이 됐고 거래도 잘 옛날처럼 안 된다고 보고 웬만한 곳에는 또 좀 좋다고 하는 곳에 벌써 이미 10여 년 전에 다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지어서 개발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니 편안하게 나가 뭐만 하겠다? 연금을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연금을 신청하려면 아까 얼마나 그랬죠? 30km 이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가평이 내가 서울에 사는 분이 사는 사람이 여기 가평에 분면하게끔 되면 30km 넘어 안 넘어요? 넘죠. 여기 보면 약 60km 됩니다.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그 연금을 받으려면 이 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반대로 참가하면 그렇죠.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여기가 원래 양평 가평이 이렇게 감정 가격이 높아가고 가격이 높았어가고 9억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2억 2천까지 떨어졌는데 2억 2천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정도의 가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고 계획관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찰 받는 땅인데 여기 보면 뭐가 뭐로 되어 있죠? 685-8로 되어 있죠. 685-8로 되어 있는데 뭘로 되어 있죠? 지목이? 도로. 도로로 되어 있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니까 지목만 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장이 되는 현황 도로인데 개인의 땅인데 종중 땅이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요 땅을 이렇게 자르는데 여기 바깥에 나머지 땅도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땅이 요 도로를 또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봤더니 그것도 도로로 바뀌었더라고요. 도로를 뭐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갖고 이것도 뭐야? 종중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 진입하는 곳에는 있는 것은 이렇게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여기 앞에 지목이 도로로 없는 곳에는 이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지어져 있고 이런 곳에 있는 곳에 여기에 우리는 연금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뒤에까지 연금을 신청하고 여기는 이렇게 동라가 돼 있고 여기 앞에 여기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 현황도로는 공중에서 도로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니. 건축 허가를 내는 거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진출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뭐 담당자의 주요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이게 지목이 되질 않으면 배수로의 문제가 없겠지만은 농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배수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건축허가가 난다.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지금 건물이 하나도 없네. 아니, 여기 주위에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앞에는 있는데, 이 도로를 지나서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로를 지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악에는 그 종중 땅 조인한 데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겠네.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평군청에서도 100km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밭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기준권리가 있죠? 기준권리가 6억 6천이 되어 있고 청구가 5억 6천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보면 농업법인에서 썼더라고요. 농업법인에서 주식회사 이렇게 간데 농업법인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면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그다음에 여기 뭐가 되어 있죠? 전임의 현황은 대부분 수확이 끝난 밭이나 일부는 녹지로 풀이 말라있는 상태임. 농촌 체령 쉼터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 농촌 체령 쉼터에 대해서 여기 어디죠? 상흥군에서 자세하게 알려가지고 한 거를 내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체령 쉼터를 설명하기가 가장 좋겠다 싶은 생각에 이걸 다운받아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체령 쉼터 농막 운영 계획. 여기 보면, 다시 말고, 보면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뭐가 있죠? 근거 법령이 있죠. 근거 법령에, 자, 보십시오. 농지법에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뭘 맞아야 되죠? 건축법에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죠? 하수법을 맞아야 되죠? 그럼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는 농촌 체령 쉼터를 짓는 거죠. 그러면 농촌 체령 쉼터를 안 짓고 내가 그냥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합시다. 건물을 짓려고 하면 무슨 법 적용받죠? 농지법 적용받죠.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받죠. 그 다음에 무슨 적법 받죠? 하수법 적용받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 거나 농촌 체령 쉼터를 짓는 거나 적용되는 법규는 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막은 우리는 산고기 때문에 배수로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가 없어도 하수 사용수납이 없어도 농막은 설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용 쉼터는 물을 쏘아야 되고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배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막과 사용 쉼터는 법이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리용 쉼터를 농막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체리용 쉼터 설치 개요. 설치 주체 누구에 대해? 농업인에 대해든지 주말 체험 용역을 하려는 사람은 설치할 수 있다. 쉼터 활용. 쉼터는 주말 체험 용역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농작업을 직접 활용할 경우 설치 가능.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고용한 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외국인을 내가 고용을 하면서 이 체령 쉼터에다가 잠을 자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 면적은 전부 다가 한 세대가 33제곱미터입니다. 10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입신고. 아까 우리가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령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한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생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을 보고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상으로 전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안 받아줄 수는 없지만은 이거는 상시 거주를 못하게끔 되고 농사에 질 때만 와서 잠시 쉬도록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는 상시 거주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농지법을 어긴 걸로 봐서 제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황 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 다시 말하면 현황도로, 산림정보시 현황도로 기준 적용해야 된다. 현황도로가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경우에는 지목과 관계없이, 주인과 관계없이 사용 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이 진축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형식으로 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차량 진출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쪽,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는 또 안 되네. 인도는 농촌 촬영 임도는 농촌 체령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임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 방법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라는 건데 건축법에 보면 정식 건축물이 있고 가설 건축물이 있거든요. 여기는 가설 건축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지에 지금 이런 체령 쉼터를 칠 때는 몇 제곱미터 미만? 이거 나는 40제곱미터 지고 싶다면 화가 나 안 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체령 쉼터죠. 체령 쉼터를 건축법에 뭐에 의해서 신청한다 그랬죠?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이죠. 그러면 똑같이 가설 건축물로 신청하는데 가설 건축물을 농촌 체령 쉼터로 신청하지 않고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을 신청해서 40제곱미터 신청하면 화가 나 안 나. 이건 체령 쉼터로 신청하는 거와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면적을 아니지. 조금 똑같은. 근데 체령 쉼터로 지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내고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법규는 똑같은 건축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내가 농지를 꾼 거고 하나는 대지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기반시설 설치는 다 해야 되죠. 건축법상 도로도 있어야지 배선로도 만들어야 되죠. 그걸 농지로 만드는 게 좋아, 대지로 만드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체경 쉼터는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80평짜리 주말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꼭 대지를 바꿀 것도 없이 잠깐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여기 아까 그 땅에다가 연금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연금을 받으면 내가 주민등록 옮겨야 되죠. 체병심 들어줘야 돼? 가설건축물 줘야 돼? 뭐만 더 내면 된다고요? 농지 전용 부담금은 내고. 그러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지로 되는 거고 체정심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부담금 안 내고 그냥 그대로 농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매매할 때도 농지를 매매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나중에 팔 때는 대지를 매매하는 거. 보면 설치 방법은 이게 뭐예요? 민원이 뭘로 해기로 돼 있죠?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에서 관철 건축물에 의해서 보면은 첨부 서류 뭐가 있죠? 배치도, 평면도, 대지 사용 승낙서, 검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기준 충족.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가설 건축물로 신청하는 거나 행정심터로 지정하는 거나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짓는 법규는 똑같이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설치 형태, 건축법 24호의 건축법 및 사행에 따른 임시숙소 연면적,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내의 가설 건축물 45제곱미터를 지려면 최종 쉼터를 안 하고 그냥 가설 건축물로 신청하면 된다는 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좋은 건 이건 있더구만. 이거는 좋은 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개인 하수 처리조 설치는 하수도법 제34조와 39조 하수도법 규제에 의거 설치 입지에 따라 제한 여부 승인.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미설치 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자,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배수로가 없는 곳에 집을 지을 때 오수 정화조를 어떻게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게 부대식이지. 자꾸 뒀잖아요. 그래갖고 정화조 차 불러갖고 1년에 한 번씩 폈잖아요. 이거는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배수로 없어. 수세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세식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배수로 사용선언을 받지 않고 소세식으로는 가능하다 했는데 부생동 충분도 저는 된다. 이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보면 지금 건축법에서 보면 그 건축법에 보면은 현재는 정화조법이 다 만들어서 정화조가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화조를 제대로 만든다고 했던 그 자기가 자연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배수로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조건으로 건축법이 만들어져 있지 옛날처럼 배수로를 푸세식으로 한다는 것은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김영삼 정부 때에 그렇게 옛날처럼 푸세식으로 해서 배수로 신경 쓰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만 받아갖고 그냥 건축을 내줬다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전부 다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만들어가지고 배수로가 없다니까 옆 논밭으로 그 전부 흘러드는 거 보고 김대중 정부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개발행 허가를 만들어 놓고 배수로를 뚝뚝 설치하게끔 된 거예요. 그게 김대중 정부고 김영남 정부에서는 20km 이내에 6개월 거쳐 없애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서 전부 다 시골에 가서 농지를 썼던 경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면서 배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올바르게 한 것이 맞다고 보는 건데 하여튼 간에 제 지금 얘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 조금 이런 경기 좋고 한데 몇 단계는 저하죠 저거 때문에 힘드네. 그걸 어떻게 배수로를 다 도로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경 쉼터도 신청할 때는 푸세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정식으로 가설 건축물로 지었을 때는 연질이 돼야 된다는 뜻이. 16번째 마지막 겁니다. 가평군 조정면 마일리. 1286편이거든요. 근데 왜? 지목이 전인데 여기 감정 가격이 얼마로 돼 있죠? 2억 5,600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8,700까지 떨어졌습니다. 20%. 여기 보면 이 땅에다가는 제가 농촌 체령 쉼터를 신청해보라고 권하는 땅이에요. 건축허가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시지가가 36,000원인데 지금 얼마까지 됐죠? 2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1억 4,600입니다. 1억 4,700만 원입니다. 여기를 제가 건축허가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제가 추천한 이유는 여기는 전부 다 여기 뭐로 돼 있죠? 잣나무가 심어져 있죠. 이 잣나무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땅값만 두고. 그러니까 이 잣나무가 매각에 포함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가지고 농사를 다루고 질 것도 없이 이대로 관리만 하고 그냥 1년에 가서 돈만 한 번씩 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천한 건데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현황도로가 이제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 보면 보존관리지역이고 여기 보면 현황도로는 이 옆에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보면 어떻게든지 여기다가 이 한쪽 옆에다 잣나무 옆에다가 해경 쉼터 같은 걸 여기 하나 짓고 한 번씩 가면서 잣나무 관리하고 여기 있으면은 그러면은 주위 환경의 변화도 있고 연금을 받아도 되고 이런 문제는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여기는 한번 그런 것도 투자가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아마 고르게끔 된 겁니다. 나무가 몇백 그루 되는 거를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땅 가격이 얼마로까지 떨어졌죠 지금? 지금 얼마죠? 8,700만 원이죠. 이거 제가 보면 밭나무 이렇게 1년, 20년은 기다린다고 사놓고 기다린다고 했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추천해보고 그냥 잣나무 가격이 한 2,300 정도 되네요. 그럴게요. 잣나무 꽤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잣나무가 이 수확도 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300개는 뭐 이제 6천만 원. 70, 자, 오늘 강의는 70. 여기까지 해서 끝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또 조금 궁금한 게 있고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따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